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5월 9일이라는 데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 표지 보시면 이 그림이 있는데 여자로 보이죠. 예, 뭐 어떤 의미일까 싶기도 하면서도 책을 읽어보고 나면 이제 이 그림이 딸을 의미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책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라고 해서 점점점의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막하게 생각되는 너한테 내가 조언을 해줄게. 인생의 선배로서 라는 이야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저자는 우진이라는 중국인 분이시고 우진이라는 이 아버지가 멍화, 멍신이라는 두 딸에게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 경험을 통해 그리고 자신이 배워오고 느껴왔던 많은 것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딸들한테 이제 직접 조언을 해주는 그런 느낌의 글인데 조언의 형식 자체가 조금 특이한 것은 이제 편지입니다. 그래서 딸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직접 쓴 것들을 묶어서 책으로 낸 것이 바로 이 책이라 보실 수가 있겠고 저자인 이 우진이라는 아버지가 왜 멍화, 멍신, 사랑하는 두 딸한테 편지를 이렇게 계속 쓴 것이냐라고 하면 그 편지를 쓰는 그 형식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을 전달하는데 사랑하는 딸들한테 무언가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데 되게 좋은 방법이었던 거죠. 좀 글이라는 게 말보다는 조금 더 생각이 정제되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에 맞춰서 어떤 걸 설명하는데 조금 더 서두에 어떤 얘기를 꺼내고 중반부에 어떤 얘기를 꺼내면서 마무리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딸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글이었고 편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되게 내가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릴 만한 책으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 우리 딸한테 뭔가 좋은 도움이 되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고 싶지만 마땅히 뭔가 이렇게 말주변도 좀 없고 뭔가 얘기를 하기에는 좀 남사스럽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자녀한테 이렇게 은근슬쩍 가서 이 책을 딱 주면서 너 이거 좀 읽어볼래? 라고 하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녀분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자는 우진이라는 중국인 분이신데 저자 양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로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이고 중국의 명문 중에 명문이죠. 칭화대학교 졸업하시고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학위 받으시고 경력도 화려하십니다. 그리고 구글의 초창기 핵심 연구원으로 굉장히 구글에서 오래 일을 하셨고 중국 최대 IT 기업이자 최대 게임 회사죠. 텐센트에서 부사장도 지내시고 다시 구글로 와서 또 일을 하시고 하셨던 책도 많이 내시고 해서 굉장히 좀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좀 놀라운 것은 5월 9일이라는 출판사가 되게 독립 출판사의 느낌이고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좀 작은 출판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추천사는 조정래 작가님, 어마어마하신 조정래 작가님의 추천사를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좀 좋은 책이기 때문에 아마 조정래 작가님도 추천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좀 재밌는 것은 이제 실제로 조정래 작가님의 이 글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도 있으시고 그래서 원고를 실제로 이렇게 쓰시잖아요. 조정래 작가님이 컴퓨터로 작업을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입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크게 이렇게 6가지의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크게 인생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 돈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사랑하는 딸들아 이렇게 좀 해봐라 라는 얘기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계신 겁니다. 가볍게 목차 한번 훑어보죠. 이 책은 내가 읽고 싶은 부분들만 이렇게 제목만 보고 뽑아서 읽으셔도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함이 생기고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좀 듣고 싶다. 예를 들면 리더의 조건이 뭔지 좀 고민이 되고 궁금하다 싶으면 이 부분만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수학을 공부하는데 수학을 좀 하기 싫고 수학이 진짜 쓸모가 뭔지 좀 궁금하다 싶으면 이렇게 수학의 진짜 쓸모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돈을 좀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좀 고민이 된다라고 싶으면 이렇게 첫 번째 투자에 대한 조언, 돈에 대한 관념 이런 챕터들도 있으니까 여기만 보셔도 되는 그러니까
뽑아 읽으셔도 충분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굉장히 아버지가 이제 고등학교인 딸들한테 이제 쓰는 글이기 때문에 되게 쉽게 쓰여졌어요. 이 부분은 가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빠는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건지 잘 알아. 태어나서 처음 기억하는 개념이 가난일 정도니까. 너의 어린 시절과는 완전히 반대였단다. 아마 너는 이 개념이 어떤 것인지 평생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와 나는 불평등한 셈이지. 저자인 우주인은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는데 이제 본인이 성공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 딸들은 이제 가난하지 않게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딸인 상황에서 공평하게 봤을 때는 너와 나는 불평등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보실게요. 평등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숭고한 이상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평등한 존재가 된단다. 너의 언니 멍화가 태어났을 무렵 우리도 잠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에 비해 너는 멍신인을 말하는 겁니다. 동생인 멍신. 너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나 다름없어. 그 사이에 형편이 많이 좋아졌던 것이죠. 너희는 둘 다 가난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볼 일이 없었어. 이것은 너희 일생에서 가장 큰 결핍이란다. 가난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자신이 가난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고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단다. 그것이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말이야. 여기서 재밌게 제가 본 것은 결핍이란 내용인데 우리가 흔히 보통 결핍이라고 하면 뭐 돈이 없는 것에 대한 결핍, 학력에 대한 결핍, 무언가를 많이 알지 못하는 알에 대한 결핍, 뭐 여러 가지가 친구가 없는 것에 대한 결핍, 뭐 부족한 것에 대한 결핍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는 둘 다 가난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볼 일이 없었다. 너희는 지금 나 때문에 잘 살고 있는 환경에서 커왔기 때문에 가난이 뭔지 경험을 못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너희의 가장 큰 결핍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거는 돈이 부족해, 가난해, 돈이 없는 것에 대한 결핍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역으로 돈이 없어 보는 것에 대한 가난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모르고 사는 것에 대한 결핍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결핍에 대한 이 단어의 해석을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서의 결핍을 표현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재밌게 제가 문장적으로 봤을 때도 좀 재밌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의미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난이라는 것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잘 알 수가 있었죠.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신의 가난을 인정해야 그 순간부터 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난을 극복하는 건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위의 비웃음을 견디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어서 보실게요. 앞으로 살면서 수많은 가난과 마주하게 될 건데 이럴 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30대에 접어들면 대부분 노력하기를 멈추어버리곤 한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노력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기 때문에 자신의 가난을 과감히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공감 가는 부분인 게 가난하다는 게 어찌 보면 그 불편할 수 있어도 부끄러워하지는 않아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 기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뭔가 비교적인 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집에 사는지, 어느 차를 타는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내 외모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교주의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조직이 더 중요한 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직의 일원으로서 상대방과 어느 정도 이제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DNA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가난이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좀 이렇게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직면하고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30대에 접어들면 노력하기를 멈춰버리곤 하고 현재의 수준에서 만족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내가 할 일을 그냥 하는 정도로 이제 그치는데 자기 개발을 이제 그만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뭔가 내가 어떤 그 자리에 올랐을 때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금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도전하는 그런 도전 정신과 꾸준한 노력의 태도가 진정으로 내 인생을 다른 국면으로 올려놓고 진정한 부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습관이나 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투자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딸 중에 이제 돈을 조금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았는데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조언을 해준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투자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이렇게 네 가지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절대 너는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 시장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하고 더 나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자만해선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가 실제로는 그 S&P 500 지수,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이제 코스닥, 코스피 지수를 말하는 거죠. 그 지수에도 못 미치는 결과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사실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죠. 가장 좋은 투자는 그러므로 90%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투자는 이 지수를 추종하는 S&P 500 지수, 미국에 대한 부분이죠. 지수를 대량 매수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투자의 대가인 워런 버핏도 인정한 투자 원칙이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이제 돈을 모아서 90%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 가장 좋은 투자라 볼 수 있는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돈을 투자해봐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투자를 잘하려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되게 사실 힘든 부분이죠. 좀만 내려가면 아씨 내가 얼마 빠졌어. 나 얼마 손해봤어. 어떡하면 좋지라고 생각이 들고 좀만 올라가도 야씨 이거 다 돈 벌었네. 야씨 이거 친구들한테 밥이라도 한 끼 살까? 뭔가 이익 실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의 그런 간사한 마음인데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버텨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반등하기도 하지만 개별 주식은 꼭 그럴 수 있지 않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를 추종하는 것에 투자를 하면서도 또 이제 적립식 펀드처럼 꾸준히 해서 구매를 해서 구자 수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ETF에 그 고정적으로 이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가장 그래도 성공률이 좋은 그리고 되게 안정적인 투자 방법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딸이기 때문에 언급을 해줍니다. 너의 경우에는 먼저 너가 갖고 있는 돈의 3분의 1로 ETF를 사고 그 다음에 두세 달 지난 다음에 3분의 1의 돈을 더 투자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3달에서 반년 정도 지난 후에는 남은 돈을 투자하면 아빠 생각에는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지시하는 부분까지 나오죠. 굉장히 좀 딸의 그런 투자에 대한 걸 염려하는 실제로 본인도 굉장히 투자를 잘 하시는 분으로 나와 있어요. 우진이라는 분이. 네, 이 부분은 이제 친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너도 알게 될 건데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 일해도 직장 동료와는 깊은 교류가 어렵다. 왜냐하면 직장에는 서로 업무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는 사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깊은 교류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학교는 다른 것이 왜냐하면 기꺼이 서로 돕고 협력하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젊은 사람들 특유의 선의와 친구를 사귀려는 본능적인 욕망에서 나온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너와 친구들과 교류하는 그런 경험 자체가 인생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교류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통의 목적이 내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라면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과 나의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게 만들려면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 된다는 거지.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어떤 교수님은 아무리 어려운 과목도 학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찰떡같이 알아듣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어떤 교수님은 학생들이 이해하든 말든 그저 자신이 아는 대로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다. 후자 뒤의 문제,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게끔 그렇게 자신이 아는 대로만 설명하는 그런 사람은 학생들과 자신의 지적 수준이 동일하지 않다는 걸 간과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수준대로 그냥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프로이고 정말 자신이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뭐 단순한 이메일을 쓰든 아니면 보고서 자료를 PPT로 만들든 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듣는 사람 혹은 이 보고를 받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떻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인지에 대한 걸 명확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상사는 실제로 내가 업무 지시를 내리면서도 부하 직원한테 이 일이 왜 너한테 시키는 건지에 대한 Y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냥 툭 던지면서 야 이거 해 라고 하면 밑에 사람은 이제 생각하기 마련이죠.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왜 시켰을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이걸 시켰을까?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걸 보고하고 이 일을 메이드 시키면 이 사람이 좋게 생각하게 될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에서 이 일을 시키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데 그런 고민에서 이제 시행착오가 발생하게 되고 상사가 시켰던 목적과 내가 생각했던 목적이 달라서 이렇게 결과가 뭔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야, 너 일을 왜 이렇게 못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좋은 상사는 내가 일을 시킬 때 소통을 할 때 내 의견이나 목적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것을 이제 왜 했는지에 대한 Y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고 정말 소통을 잘하는 그런 후배나 부하 직원은 상사가 시킨 지시를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하면서 명확히 내가 생각하는 이게 맞는지에 대한 걸 검증하고 제대로 일에 시행착오가 있지 않도록 이제 하는 그런 직원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상사한테 이렇게 뭔가 다시 질문하고 하는 것들이 좀 불편한다면 평상시에 이제 상사가 좀 잘 지내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의견을 자유롭게 그나마 좀 더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영업적인 부분에 대한 스킬도 있다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인생에 되게 고차원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를 손으로 하나씩 정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과도하고 빈번하게 투자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이 앞에 이제 정보를 손으로 정리하지 않고서 복합적으로 컴퓨터나 이런 걸 통해 이제 투자를 여러 가지 빈번하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를 예를 들고 그에 반해서 우진 이 아버지는 손으로 투자 정보를 정리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자신은 이제 소신껏 적은 개수가 많지 않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더 이 투자 하나하나에 껌껌이 집중할 수 있고 더 목표를 더 장기적으로 투자 목표를 세울 수 있다라는 더 긍정적인 내가 이렇게 손으로 적는 것이 더 오래 걸리고 안 좋은 것 같지만 큰 면에서 보고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어서 보시면 투자자들을 보면 아빠 주변의 투자자를 보면 일주일마다 한 회사씩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투자를 빈번히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1년 후에 자기가 어디에 투자했는지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어디에 투자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면 효과가 있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저자인 경우에는 정말 꼼꼼하게 그냥 손으로 다 정리해가면서 정리하면 또 생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투자가 많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정말 중요한 문장이 여기 나옵니다. 시는 잔꾀를 쓰는 사람보다 바보같이 미련한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는 바보 같은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말은 아빠에게 자주 들었을 것이다. 너도 알다시피 아빠는 평소에 일처리를 조금 바보같이 할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시는 잔꾀를 쓰는 사람보다 바보같이 미련하게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무언가 이렇게 잔꾀를 쓰고 내가 더 똑똑하고 뭔가 더 영리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시도를 하지만 실제로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직하게 바보같이 뭔가 시도하고 꾸준히 하고 존버하고 막 했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더 나은 결과물들을 얻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릴 때 굉장히 천재로 막 소문나고 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더 잘 됐느냐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면에 되게 바보같이 꾸준하게 노력을 하는데 그 당시 시점에는 이제 초반의 시점에는 얘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는 그런 경우들도 왕왕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내가 좀 머리 써서 이렇게 잘해보려다가 오히려 잘 안 됐구나. 혹은 야 이거는 내가 좀 바보같이 했지만 꾸준하게 무언가를 밀어붙여서 뚝심 있게 하니까 결과가 좀 만들어졌다라는 생각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여기 한번 보실게요.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해 보여야만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할 때 보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할 때 보니 업계에는 이미 똑똑한 사람들은 차고 넘칠 만큼 많았지만 그들이 모두 사업에 성공하는 건 아니었고 오히려 바보같이 우직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았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간단했는데 만약 너도 한번 생각해 봐라. 계산적인 사람이랑 우직한 사람 중에 누구와 사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 실제로 우직한 사람하고 하고 싶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뭔가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하면 그 사람과 친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더 잘났고 더 똑똑하고 내가 돈이 많고 하는 것들을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상대방에게 이제 그 사람이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 실제로 이제 정말 친해지고 마음을 터놓게 되는 거는 뭔가 바보 같은 모습 조금 더 그 어리숙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의 빈틈이 보일 때 그 사람이 인간적인 느낌을 갖게 되고 더 친해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정말 뛰어난 사람 예를 들면 뭐 정말 뛰어난 스타가 정말 뛰어난 박사 혹은 운동선수들도 허당의 면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인간적인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잘 하시고 나에 대한 브랜드나 나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 혹은 다른 사람들과 사업을 할 때 그런 생각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직하게 좀 더 바보같이 남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존버하시고 뭔가 좀 내가 완벽하고 완벽주의자이지만 때때로는 좀 풀린 모습 그리고 좀 뭔가 바보같이 빈틈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상대방에게는 호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책을 읽는 독서에 대한 얘기를 또 나온 부분이라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문학 명작, 그러니까 고전에 대한 걸 소설이 아닌 비문학 명작 소설, 비문학 명작 고전들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이제 그런 비문학 명작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고전을 읽으면 언어 능력이나 이해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읽어야 된다는 얘기 해주고 있고 왜냐하면 고전은 이미 시간의 검증을 받아서 훌륭하다고 평가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문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최고의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다는 것은 나의 자신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 이러한 고전은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한 세상을 살면서 정말 최고라고 꼽을 만한 그런 사람들의 뭔가 논리나 사상이나 생각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성경 아니면 손자병고 이런 책들 굉장히 유익하겠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명작을 읽으면 고전 명작을 읽으면 뭔가 사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잡지 같은 것도 굉장히 훌륭한 잡지들도 많지만 짧게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후 구조들, 기승전결 혹은 논리적으로 뭔가 정반합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다 배우면서 그런 논리 체계를 익히면서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떻게 문장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것인데 짧은 텍스트는 그런 것들이 생략되고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토막지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깊은 배움을 얻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문장과 그런 자신의 그런 생각들을 논리 정연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고전 자체를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인 논리성 함양에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리더십에 대한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리더에 대한 그런 덕목 같은 부분들도 얘기가 나옵니다. 복종이야말로 리더십을 기르는 첫 번째 단계다.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첫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단계들도 또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윗사람한테 복종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은 역으로 내가 무언가 누구에게 지시를 내려서 그 사람이 복종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 때 그 관리자 혹은 일을 시키는 그런 상사의 입장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이 바로 그 지시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이제 복종만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단계로 이제 협력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훌륭한 조수가 돼서 그런 리더를 보좌하면서 리더의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이해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훌륭한 조언자이자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 얘기해 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훌륭한 리더는 대부분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굉장히 자신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뭔가 그런 조직의 이론들과 굉장히 소통을 잘하는 그런 면모를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서 이제
아버지인 우진이 두 딸인 멍어와 멍신에게 굉장히 사랑의 마음을 갖고 조언을 많이 해주고 굉장히 좀 뛰어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뭐 투자나 아니면 리더십이나 아니면 친구를 사귀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하고 일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조언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 자식이 이제 커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책들을 읽을 만한 나이가 됐을 때 이 책을 꼭 선물해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아버지 혹은 어머니인 내 스스로 이 책을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것이고 자녀한테 선물하셔도 아주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